청담동에 위치한 최고급 산부인과 병원의 VIP 상담실. 공기는 값비싼 방향제 냄새로 가득 차 있었지만 윤서연에게는 소독약 냄새 외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최고급 벨벳 소파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맞은편 책상에 놓인 얇은 종이 한 장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종이는 그녀의 세계를 무너뜨린 판결문이었다. 원발성 불임. 단 4글자가 그녀의 지난 몇 년간의 희망, 고통, 그리고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의사의 위로하는 듯한 목소리가 멀리서 윙윙거리는 소리처럼 들려왔다. 시험관 아기 시술, 대리모, 혹은 입양. 모든 단어가 그녀의 귀를 스쳐 지나갔지만 뇌는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일어섰다. 비틀거리지 않으려 했었지만 다리가 마치 솜처럼 느껴졌다. 병원 복도를 걷는 동안 그녀는 다른 산모들의 행복한 웃음소리와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 모든 소리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고통은 조용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깊었다. 같은 시각, 인천 외곽의 해송보육원. 장대비가 낡은 건물의 양철 지붕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다. 강태민 회장은 수백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입은 채 이 음울한 장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비서가 씌워주는 우산 아래에서도 그의 어깨는 빗물에 젖어 있었다. 그의 앞에는 흙투성이가 된 3명의 작은 아이들이 서 있었다. 5살짜리 새쌍둥이, 하늘, 바다, 그리고 별. 아이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이 낯선 남자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태민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눈동자 안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보육원 원장이 내민 서류에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그의 만년필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그는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비서에게 고갯짓을 했을 뿐이다. 세 아이는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그 운명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다.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 윤서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울음으로 눈가가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들어선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저택의 거대한 로비 중앙에 그녀의 남편 강태민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낯선 3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아이들은 흠뻑 젖은 채 이 거대하고 낯선 공간에 압도되어 몸을 떨고 있었다. 아이들의 발밑으로 빗물과 흙탕물이 최고급 대리석 바닥을 더럽히고 있었다. 서연의 텅 비어 있던 머릿속이 순간적인 혼돈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방금 병원에서 자신의 몸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남편이, 그것도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타난 것이다. 그녀의 슬픔은 순식간에 이해할 수 없는 배신감과 격렬한 분노로 바뀌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악몽처럼 느껴졌다. 강태민 씨,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그녀 자신이 듣기에도 낯설 만큼 날카롭고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아이들을 노려보았다. 아이들은 그녀의 적대적인 시선에 더욱 움츠러들었다. 태민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저택의 공기만큼이나 차가웠다. 오늘부터 이 아이들은 여기서 살 거다. 그는 마치 중요한 사업 보고를 하듯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그는 곧바로 집사에게 명령을 내렸다. 아이들 방을 준비해.
그리고 씻기고 새 옷을 입혀 집사와 사용인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감히 주인의 명령에 토를 달지 못했다. 그들은 재빨리 움직여 아이들을 데리고 위층으로 올라가려 했다. 서연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아이들을 데려가려는 사용인들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는 태민을 향해 소리쳤다. 미쳤어요. 당장 설명해. 이 애들은 누구야? 그녀의 절규는 분노라기보다는 절망에 가까웠다. 태민은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워서 그 속을 전혀 읽을 수 없었다. 설명할 건 없어. 내 결정이야. 그는 서연을 지나쳐 서재로 향하려 했다. 서연은 그의 팔을 붙잡았다. 내 결정이라고. 우리 집에. 이 아이들을 당신 혼자만의 집이야. 내 고통은, 내 절망은 당신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그녀의 손톱이 그의 비싼 셔츠 소매를 파고들었다. 아이들은 이 끔찍한 광경에 얼어붙었다. 특히 막내 별이는 날꽃대 묻은 곰 인형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는 듯 입을 벌리고 있었다. 태미는 자신의 팔을 잡은 서연의 손을 차갑게 떼어냈다.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마. 그는 아내의 고통을 모르는 척했다. 아니, 애써 외면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야 했다. 서연은 그의 냉담함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남편을 그리고 그가 데려온 이물질 같은 아이들을 번갈아 보며 히스테릭하게 웃기 시작했다. 그래. 당신은 항상 이랬지. 강태민. 당신 멋대로 결정하고 통보하고. 그녀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아이들을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그녀의 상처를 더욱 깊게 후벼 파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문을 거칠게 쾅 닫고 잠가버렸다. 그날 밤 평창동 저택에는 두꺼운 얼음벽이 세워졌다. 태미는 서재에서 밤새도록 나오지 않았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오래전 잊었던 복수심과 죄책감을 동시에 곱씹었다. 아이들은 낯선 방에서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잠들었다. 배가 고팠지만 아무도 음식을 달라고 말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리고 서연은 거대한 침실에서 홀로 흐느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저택의 적막함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남편의 잔인함과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저주했다. 그녀는 불임 판정을 받은 날, 남편이 3명의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다는 이 끔찍한 아이러니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저 아이들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저 아이들은 자신의 삶에 끼어든 불청객일 뿐이라고. 그렇게 저택의 첫날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평창동 저택의 공기는 전날 밤보다 더욱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거대한 식당의 긴 테이블 끝에 강태민이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겁에 질린 새 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아이들 앞에는 최고급 유기농 재료로 만든 화려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지만 아이들은 숟가락조차 들지 못했다. 윤서연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녀는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았다. 사용인들은 숨을 죽인 채 움직였다. 그들은 이 기묘한 동거를 감히 입에 올리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속삭임과 눈빛은 이미 저택 전체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회장님이 아이들을 셋이나 데려왔대. 사모님은 불임이시라던데. 대체 네 집 자식들이기에. 그 모든 속삭임이 서연에게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동정과 조롱이 뒤섞인 그 시선들을. 지옥 같은 날들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아이들을 유령처럼 취급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서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않는 듯 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심지어 발소리조차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다. 그녀에게 그 아이들은 자신의 실패를, 자신의 결함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살아있는 증거물에 불과했다. 그녀는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갤러리를 가거나 의미 없는 자선 파티에 참석하며 일부러 늦은 밤에 귀가했다. 집이라는 공간은 더 이상 그녀에게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곳은 그녀의 상처를 들쑤시는 고문실이 되어버렸다. 태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빴다. 그는 새벽같이 나갔다가 아이들이 잠든 후에야 돌아왔다. 그는 마치 이 모든 갈등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듯 보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의 상처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보육원에서의 생존 본능이 이 거대한 저택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다. 마디인 하늘이는 식사 시간이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빵이나 과일을 몰래 주머니에 숨겼다. 그리고 밤이면 베개 밑에 그것들을 숨겨두었다. 다시는 굶주리지 않겠다는, 언제 또다시 버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의 발로였다. 둘째, 바다는 관심을 끌기 위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다. 처음에는 작은 실수였지만 아무도 자신을 꾸짖지 않자 태미는 무관심했고 서연은 경멸했다. 바다의 행동은 점점 더 과격해졌다. 그는 값비싼 도자기를 깨뜨리기도 하고 서연이 아끼는 정원의 꽃을 마구 짓밟기도 했다. 그는 차라리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누군가 자신을 봐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사용인들의 당황한 수군거림과 서연의 얼음장 같은 침묵뿐이었다. 막내 별이는 가장 심각했다. 아이는 저택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실어증에 걸린 아이처럼 별이는 그저 낡은 곰 인형을 품에 안고 구석진 곳을 찾아 숨었다. 아이는 종종 거대한 정원 구석에 늙은 나무 아래에 웅크리고 앉아 몇 시간이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작은 뒷모습은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짊어진 듯 보였다. 서연은 그 모습을 몇 번이고 목격했다. 그녀는 그 아이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절망적이고 외롭고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모습.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동정심은 그녀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가장 사치스러운 감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만으로도 이미 벅찼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연은 자선 파티에서 돌아와 지친 몸을 이끌고 2층 복도를 걷고 있었다. 그때 태민의 서재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남편과 마주할 용기를 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야 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태민은 거대한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선 것도 모르는 듯했다. 서연은 책상 앞까지 걸어가 섰다. 언제까지 이럴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태미는 그제야 서류에서 눈을 들었다. 그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차가웠다. 무슨 말이지? 모르는 척 하지 마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아이들 대체 왜 데려온 거냐고 물었어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못 가지니까. 그래서 나를 벌주려는 거예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렸다.
태미는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등을 돌린 채 그는 말했다. 버리라니. 그런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잠겨 있었다. 그럼 뭔데요? 설명해봐요. 서연이 절규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있던 서류철을 집어 던졌다. 종이들이 공중으로 흩날렸다. 말해 강태민 저 애들. 당신 애들이야 밖에서 나아온 거냐고. 그녀의 끔찍한 의심이 드디어 입 밖으로 터져나왔다. 그 순간 태민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가 아닌 깊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아니야. 그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서연은 그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림을 보았다. 아니라고. 그녀는 비웃었다. 그럼 뭔데 왜 말을 못해? 당신이 나한테 숨기는 게 있잖아. 태미는 눈을 감았다. 제발. 그냥 묻지 마. 지금은 안 돼. 그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다. 서연은 그 대답에 완전히 무너졌다. 묻지 말라고 그녀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고 묻지 말라고 그녀는 더 이상 그와 대화할 힘도 이유도 찾지 못했다. 그녀는 서재를 뛰쳐나왔다. 며칠이 더 흘렀다. 저택의 얼음벽은 더욱 두껍고 높아지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오후 서연은 테라스에서 멍하니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별이가 들어왔다. 그 작은 아이가 정원 구석의 늙은 나무를 힘겹게 기어오르고 있었다. 서연은 인상을 찌푸렸다. 저 위험한 짓을. 사용인들은 다 어디 간 거야? 그녀가 막 소리를 지르려던 순간이었다. 아이가 발을 헛디뎠. 악소리 없는 비명과 함께 별이가 꽤 높은 가지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서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하이힐을 신은 채 테라스를 가로질러 잔디밭으로 뛰어내려갔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별이는 땅에 쓰러져 팔을 붙잡고 있었다. 아이의 하얀 팔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뭇가지에 꽤 깊게 긁힌 듯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동그란 눈으로 자신의 팔에서 흐르는 피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괜찮니?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급히 자신이 입고 있던 실크 스카프를 풀어 아이의 팔을 감쌌다. 피가 금세 비싼 스카프를 붉게 물들였다. 그녀는 아이를 안아들었다. 아이는 너무나 가벼웠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거실로 뛰어들어왔다. 집사 구급상자 가져와 당장 그녀의 다급한 외침에 사용인들이 모두 뛰쳐나왔다. 서연은 소파에 별이를 앉히고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소독하기 시작했다. 소독약이 상처에 닿자 아이의 작은 몸이 움찔했지만 별이는 여전히 울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고 있었다. 서연은 그 모습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참아왔기에 이 정도의 상처에도 울지 않는 걸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처에 붕대를 감았다. 다 됐어. 그녀가 말했을 때 별이는 빤히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 깊고 검은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순수한 시선이었다. 얼음장 같던 서연의 마음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늦은 밤 평창동 저택의 서재는
숨막히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강태민은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앞에는 결제, 서류 대신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낡은 보육원 원복을 입은 두 아이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10살 남짓의 지금의 냉혹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겁에 질린 듯한 눈의 작은 소년. 그리고 그 소년의 어깨를 굳건히 감싸 안은 채 가난 속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미소를 짓고 있는 3살 위의 소녀. 태민. 아니, 그 시절의 박지훈은 그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소녀의 웃는 얼굴, 지수 누나의 모습을 천천히 쓸었다. 조금 전 서재를 뛰쳐나가며 절규하던 아내 서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당신 애들이야. 그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이 비밀은 너무나도 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기억의 홍수가 그를 덮쳤다. 25년 전. 해송보육원. 그의 이름은 강태민이 아닌 박지훈이었다. 부모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그저 버려진 아이. 약하고 내성적인 지훈은 늘 배고팠고 늘 추웠으며 늘 다른 아이들의 표적이었다. 얇은 담요 한 장으로 겨울밤의 한기를 견뎌야 했고 멀건 국에 뜬 밥알 몇 개로 허기를 채워야 했다. 힘센 아이들에게 식판을 빼앗기고 구석에서 몰래 우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그 지옥 같던 나날 속에서 유일한 빛은 지수였다. 지수 역시 부모에게 버림받았지만 그녀는 지훈과 달랐다. 그녀는 작고 말랐지만 누구보다 강인했다. 그녀는 지훈의 밥을 빼앗는 아이들에게 달려들어 악착같이 싸웠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반쯤 찢어진 동화책을 읽어주며 지훈을 달랬다. 그녀는 지훈의 젖은 머리를 거친 손으로 닦아주며 말했다. 울지 마. 지훈아, 누나가 있잖아. 누나가 널 지켜줄게. 그들의 유대는 그들만의 의식이 되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둘은 몰래 차가운 마룻바닥을 기어 나와 보육원 마당에 늙은 느티나무 아래 앉곤 했다. 어느 겨울밤 지우는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울음을 터뜨렸다. 누나, 우린 언제 여기서 나가? 우린 영원히 여기 있어야 해. 지수는 그런 지훈의 눈물을 닦아주고는 저 하늘의 밝은 달을 가리켰다. 저 달 보이지 약속해. 지훈아, 우리는 꼭 여기서 나갈 거야. 아주 따뜻하고 배부르고 아무도 우릴 때리지 않는 그런 집에서 살 거야. 우리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주는 거야. 꼭 약속해. 작은 손가락을 걸고 한 그 맹세는 지훈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가 되었다. 그 약속은 그의 영혼 깊숙이 새겨졌다. 그 약속이 깨진 것은 지훈이 11살 되던 해였다. 어느 날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보육원 앞에 멈춰섰다. 현재 강 회장으로 불리는 차갑고 계산적인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아들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복잡한 상속 분쟁 속에서 자신의 지분을 지키고 경쟁자들을 견제하며 꼭두각시처럼 조종할 수 있는 후계자라는 도구가 필요했다. 그는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영리하고 고집세 보이지만 그 누구와도 연결고리가 없는 지훈을 점찍었다. 입양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지훈은 강태민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그가 보육원을 떠나던 날, 지수는 차 뒤를 미친 듯이 따라오며 울부짖었다. 지훈아, 가지마. 약속했잖아. 박지훈. 그는 차창에 매달려 울었지만 차는 무정하게 멀어졌다. 그것이 그가 본 지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강태민으로서의 삶은 금박을 입힌 감옥이었다. 그는 최고급 옷을 입고 최고급 음식을 먹었으며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그곳에 가족은 없었다. 양아버지는 그를 투자로 대했고 양어머니는 그의 천한 출신을 경멸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박지훈을 죽여야 했다. 그는 감정을 숨기고 약점을 감추며 그들보다 더 냉혹하고 잔인해지는 법을 배웠다. 그는 보육원의 기억과 지수 누나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 깊은 곳에 봉인했다. 그는 복수심을 원동력 삼아 공부하고 일했다. 그는 양아버지가 자신을 입양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고, 동시에 그들 모두를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싶었다. 그는 결국 성공했다. 무서운 속도로 그룹을 장악했고, 최연소 냉혈한 총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권력의 정점에 선 태민은 봉인했던 기억을 풀었다. 그는 지수를 찾기 시작했다. 그가 가진 모든 정보력과 재력을 동원했다. 하지만 지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사이 그는 정략 결혼으로 윤서연을 아내로 맞았다. 비슷한 상처를 가진 재벌가의 딸. 그는 그녀에게서 자신과 닮은 공허함을 보았고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지켰다. 어쩌면 차가운 애정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25년 전 그 밤의 맹세에 묶여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6개월 전 그는 지수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가 찾아간 곳은 집이 아니었다. 서울 변두리에 햇빛조차 들지 않는 축축하고 곰팡내 나는 반지하 단칸방이었다. 문을 열었을 때 코를 찌르는 약 냄새와 죽음의 냄새가 진동했다. 방 한 구석, 얇은 이불 위에 지수가 누워 있었다. 한때 그토록 강인했던 그녀는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태민은 그녀를 알아보는데 한참이 걸렸다. 누나. 지수 누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을 때 그녀가 힘겹게 눈을 떴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 이불 더미 속에서 겁에 질린 세 쌍의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 바다, 그리고 별. 세 쌍둥이였다. 지수는 피를 토하며 간신히 이야기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그 남자는 태민의 그룹과 적대 관계에 있는 YS 그룹의 후계자였다. 그는 결혼을 약속했지만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자 돌변했다. 그의 가족은 지수에게 돈 봉투를 던지며 협박했고 그를 완벽하게 버렸다. 지수는 홀로 새 아이를 낳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공장에서 일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오래전에 망가져 있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태민의 손을 붙잡았다. 뼈마디가 다 드러난 차가운 손이었다. 지훈아. 우리 지훈이 맞구나. 이렇게 멋있게 컸네. 태민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가 가진 수조원의 재산도 막강한 권력도 지금 죽어가는 그녀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누나,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미안해. 지수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들을 가리켰다. 내 아가들. 저 애들은 아무 잘못 없어. 지훈아, 약속해줘. 우리 아가들. 지켜준다고. 태민은 울부짖었다. 약속할게. 누나, 내가 꼭 지킬게. 그리고
당신을 이렇게 만든 놈들. 내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게. 지수는 그 말을 듣고서야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태미는 자신의 옛 이름을 부르며 죽어간 그녀를 안고 밤새도록 울었다. 서재의 태민이 눈을 감았다. 사진 속 지수의 미소가 그의 가슴을 찢었다. 그가 새아이를 데려온 이유.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핏빛 맹세였고 지독한 복수의 서막이었으며 25년 전 달빛 아래서 맺은 약속에 대한 속죄였다. 그는 서연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YS 그룹을 향한 그의 복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 위험한 소용돌이에 서연을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그녀의 불임이라는 고통이 자신의 피 묻은 복수극과 잔인하게 얽혀버렸다는 사실을 그는 차마 아내에게 고백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이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가기로 결심했다. 별이가 팔을 다친 그날 이후 평창동 저택을 감싸고 있던 얼음 벽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윤서연은 여전히 아이들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짓거나 다정한 말을 건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이들을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아이들을 보았다. 그녀의 경멸과 혐오가 가득했던 시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복잡 미묘한 관찰의 시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테라스에서 책을 읽는 척하며 정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훔쳐보곤 했다. 마디인 하늘이는 언제나 동생들을 먼저 챙겼다. 간식이 나오면 가장 작은 조각을 집고 동생들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 둘째, 바다는 여전히 산만했지만 그 소란스러움 속에는 필사적인 관심의 갈구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별이, 그 작은 아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구석에 숨지 않았다. 아이는 가끔 서연이 앉아 있는 테라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쭈그리고 앉아 붕대가 감긴 자신의 팔을 만지작거리곤 했다. 서연은 그런 별이의 모습에 몇 번이나 무언가 말을 걸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번번이 그 마음을 억눌렀다. 그녀는 대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이들이 다니는 복도 끝 테이블에 최고급 초콜릿 쿠키 상자를 잊은 척 올려두었다. 물론 그 쿠키는 다음 날이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그녀를 두려워했지만 그 두려움 속에는 작은 호기심이 싹트고 있었다. 저택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적어도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칼날은 조금 무뎌진 상태였다. 강태민은 아내의 이런 미묘한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는 척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하며 YS 그룹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닦을 뿐이었다. 그는 서연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위태로운 평화는 어느 늦가을 오후 예고 없이 깨졌다. 검은색 마이바흐 세단 한 대가 요란한 소리 없이 저택 현관 앞에 멈춰섰다. 강태민의 어머니이자 강그룹의 실질적인 상황. 신유희 여사였다. 그녀는 사전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곤 했다. 그녀의 등장은 언제나 저택의 사용인들을 극도의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다. 신 여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으로 차에서 내렸다. 값비싼 모피 코트와 진주 목걸이, 그리고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얼음장 같은 무표정. 그녀는 저택의 안주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영토를 순시하러 온 여왕과도 같았다. 사모님 집사가 황급히 뛰어나왔지만 신 여사는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곧장 거실로 향했다.
마침 갤러리에 갈 준비를 하던 서연은 1층에서 들려오는 냉기 어린 목소리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윤서연, 아직도 이 집에 붙어 있었더냐. 그 목소리는 인사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계단을 내려갔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우아하고 완벽한 며느리의 가면을 쓰려 했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연락이라도 주시지. 신 여사는 소파에 앉는 대신 거실 중앙에 서서 조각상처럼 서연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값비싼 가축의 등급이라도 매기는 듯했다. 연락 내 아들 집에 내가 오는데 내 허락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거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런 뜻이. 신 여사는 서연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에게서는 값비싼 향수 냄새 대신 권력의 위압감이 풍겼다. 병원 결과는 들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참으로 쓸모가 없더구나. 신 여사는 속삭이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에 있는 모든 사용인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씨 없는 밭을 붙들고 있었으니 내 아들 앞길만 막고 있는 게야. 모욕적인 언사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밝혔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시어머니의 말로 인한 굴욕감보다 차라리 나았다. 어머님, 그 말씀은? 무슨 말씀? 신 여사는 비웃었다. 애도 못 낳는 것이 감히 어디서 내게 말대꾸야. 바로 그때였다. 신 여사의 날카로운 눈이 기둥 뒤에 숨어 있던 작은 그림자들을 포착했다. 태민이 저택의 구조를 바꾼 후 아이들은 거실의 거대한 기둥 뒤 숨겨진 공간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다. 그들은 갑작스러운 방문객의 고함 소리에 놀라 숨어 있었던 것이다. 신 여사의 미간이 흉측하게 구겨졌다. 저건 또 뭐냐? 저 더러운 것들은. 그녀의 목소리에는 인간을 향한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혐오감이 서려 있었다. 집사가 황급히 나서려 했지만 신 여사의 시선에 얼어붙었다. 묻잖느냐? 저 쥐새끼 같은 것들은 뭐냐고.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안 돼. 제발. 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아이들은 회장님께서. 태민이가 신여사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얼음처럼 변했다. 그녀는 그 아이들이 태민이 데려온 고아들이라는 사실을 즉각 알아차렸다. 그녀의 분노가 폭발했다. 미쳤구나. 내 아들이 감히 이 신성한 강씨 가문의 집에 저런 쓰레기들을 들여 당장 내쫓아 저것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끌어내. 그녀가 손짓하자 그녀를 수행해온 개인 경호원 최 실장이 아이들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최 실장이 아이들의 팔을 잡으려던 순간이었다. 안 돼요. 마디 하늘이가 겁에 질려 울면서도 두 동생을 자신의 등 뒤로 감추며 경호원의 앞을 막아섰다. 작은 몸으로 필사적으로 버티는 모습이었다. 내 동생들. 건드리지 마세요. 신 여사는 그 광경에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다. 하저 천한 것이 감히 대들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그녀는 성큼 하늘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이는 손이 허공을 갈랐다. 그 작은 아이의 뺨을 향해 무자비한 폭력이 날아들었다. 바다와 별이가 눈을 감고 비명을 질렀다. 찰나의 순간이었다. 서연은 자신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몰랐다. 시어머니에게 쓸모없는 거리라는 낙인이 찍히며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몸이
아이의 비명소리와 함께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그녀는 몸을 날렸다. 그리고 신 여사의 손목을, 뺨을 때리기 직전에 그 손목을 공중에서 세차게 낚아챘다. 짝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 대신 신 여사의 반지와 서연의 팔찌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사용인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경호원은 당황하여 멈춰 섰다. 하늘이는 눈을 꼭 감았다가 고통이 느껴지지 않자 실눈을 떴다. 신 여사는 자신의 손목을 붙잡은 며느리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감히 이 집안에서 인형처럼 조용히 살아야 할 윤서연이 감히 자신의 손목을 넣어. 네가 지금. 신 여사의 입술이 분노로 파르르 떨렸다. 서연 역시 자신의 행동에 놀라 숨을 헐떡였다. 하지만 그녀는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분노와 공포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만하세요.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전에는 없던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신 여사가 손목을 비틀며 소리쳤다. 이게 미쳤나? 이 손 놓지 못해 저 천한 것들 편을 들어. 서연은 시어머니의 불타는 눈을 마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을 올려다보는 새 아이를 바라보았다. 공포에 질려 눈물이 그렁그렁한 새 쌍의 눈동자. 그 순간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고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가 단단하게 싹텄다. 그녀는 다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저택 전체가 울릴 만큼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 아이들. 제 아이들입니다. 그 선언은 거실의 공기 중에 전기처럼 퍼져나갔다. 신 여사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일찍 귀가한 강태민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들었다.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며 제 아이들이라고 선언하는 아내의 모습을, 그의 얼음 같던 얼굴이 난생 처음으로 경이로움과 충격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신유희 여사가 떠난 후 저택의 거실에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무거운 정막이 감돌았다. 신 여사는 마지막까지 내년이나 저 천한 것들이나 모조리 내쫓을 줄 알라는 도끼 서린 저주를 퍼붓고 떠났다. 윤서연은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감히 대한민국 재계의 여제인 시어머니의 손목을 꺾고 그녀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간 자리를, 그녀의 행동이 가져올 끔찍한 결과에 대한 공포가 채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직도 그녀의 등 뒤 값비싼 드레스 자락을 작은 손으로 움켜쥔 채 숨어 있었다. 강태민은 현관에 선 채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떠난 후에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서연은 차라리 그가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길 바랐다. 그 침묵이 그녀를 더욱 질식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태민이 그녀에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지만 그늘져 있던 눈빛에 미세한 파동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사용인들에게 손짓해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가게 했다. 아이들이 겁에 질린 채 2층으로 사라지고 거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서연은 방어적으로 입을 열었다. 당신 어머니가 아이를 때리려고 했어요.
그녀는 자신을 변호하고 있었다. 하지만 태미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앞에 섰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말은 서연이 예상했던 그 어떤 질책과도 거리가 멀었다. 고마워. 아주 낮고 조금은 잠긴 목소리. 단 한마디였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고맙다고 그녀가 그의 어머니에게 대들었는데 이 한마디는 그 어떤 분노의 폭발보다도 서연을 더욱 깊은 혼돈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와 그녀 사이에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깨지기 쉬운 종류의 암묵적인 동맹이 형성되었다. 그는 그녀가 아이들을 보호했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는 그가 그것을 보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태미는 서재에 들어가지 않고 부부 침실의 소파에서 말없이 잠들었다. 며칠간 저택은 기묘한 평온을 유지했다. 서연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려 했었다. 왜 그 아이들을 감쌌을까? 그것은 아이들을 향한 애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쓸모없는 것이라 낙인 찍은 시어머니에 대한 반항심이었을 뿐이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다리 뒤에 숨어 떨던 그 작은 몸들의 감촉을 그리고 자신을 올려다보던 하늘이의 그 절박했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이들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신여사의 방문 이후 아이들은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한 경계심 어린 기대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무료함을 견디다 못해 1층 주방으로 내려왔다. 수십억을 들여 꾸민 전문 셰프의 영역인 그곳은 그녀에게는 그림의 떡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그녀는 평생 요리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녀는 무언가를 하고 싶었다.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다. 마침 셰프는 장을 보러 나가고 없었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었다. 온갖 최고급 식재료가 가득했다. 그때 며칠 전 아이들이 거실에서 텔레비전 속 요리 프로그램을 넋을 잃고 바라보던 모습이 떠올랐다. 화면 속에서는 아주머니가 노랗고 폭신한 계란말이를 만들고 있었다. 서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앞치마를 찾아 둘렀다. 그녀의 손가락은 수백만 원짜리 반지를 끼고 있었지만 지금은 달걀을 어떻게 깨야 할지도 몰라 쩔쩔매고 있었다. 첫 번째 시도는 처참했다. 달걀 껍데기가 그릇 안으로 사방팔방 튀었고 소금 대신 설탕을 집어넣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자 사방으로 기름이 튀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두 번째 시도는 더욱 엉망이었다. 계란물을 붓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것을 많은 방법을 몰랐다. 결국 계란말이가 아닌 검게 타버린 스크램블 에그가 되어버렸다. 서연은 짜증이 치밀었다. 고작 이까짓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불임 판정을 받았을 때만큼이나 깊은 무력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프라이팬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포기하려 했다. 바로 그때 주방 입구에서 작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타는 냄새에 이끌린 새 아이가 마치 작은 생쥐들처럼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안을 엿보고 있었다. 그들은 산산조각 난 달걀 껍데기와 검게 타버린 음식물, 그리고 잔뜩 화가 나 있는 아줌마를 보았다. 아이들은 금방이라도 날아올 불호령을 예상하고
잔뜩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서연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지친 한숨을 내쉬며 타버린 계란말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과 담긴 접시를 식탁으로 밀어냈다. 망쳤어. 그녀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패배감이 묻어 있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주방 안으로 들어왔다. 하늘이는 서연의 눈치를 살폈고 별이는 여느 때처럼 곰 인형을 끌어안고 뒤에 숨었다. 늘 충동적이던 바다의 시선이 접시 위의 검은 덩어리에 고정되었다. 바다는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작은 손을 뻗어 그나마 덜 탄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아직 뜨거운지 아이의 귀가 빨개졌다. 바다는 그 조각을 자신의 작은 입으로 가져가 후, 후, 볼이 터져라 불었다. 서연은 아이가 그것을 입에 넣을까봐 당황해서 말리려 했다. 안 돼. 그거 탔어. 먹지 마. 하지만 바다는 자신이 먹지 않았다. 아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까만 계란 조각을 든 채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작은 손을 그녀의 입을 향해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아줌마. 먹어요.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였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 아이가 내미는 타버린 계란 조각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이 아이는 지금 나에게 이걸 먹으라고. 서연의 가슴속 깊은 곳. 몇 년간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쨍하고 금이 가는 소리가 났다. 그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것은 자기 연민의 쓰디쓴 눈물이 아니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가슴을 저미는 따뜻함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벌렸다. 그리고 아이의 손에 들린 그 타버린 계란 조각을 받아 먹었다. 입안에서 쓴맛과 함께 알 수 없는 구원의 맛이 느껴졌다. 서연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태민은 일찍 귀가했다. 그는 주방에서 나는 소란의 발걸음을 멈추고 문 입구에 그늘 속에 숨어서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보았다. 아내가 어설프게 요리를 하다 망가뜨리는 모습, 아이들이 나타나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내민 타버린 음식을 그의 아내가 울면서 받아먹는 모습을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웃고 심지어 별이까지 한 걸음 다가서는 그 기적 같은 광경을 복수심과 죄책감으로 겹겹이 쌓여 있던 그의 심장에도 그 따뜻한 광경이 스며들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울게 만든 그 작은 온기를 그리고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했던 남편을 이해하고 싶어졌다. 그녀는 홀린 듯 2층 복도를 걸어 태민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은 언제나 최첨단 보안 장치로 잠겨 있던 그만의 성역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어쩐 일인지 육중한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문을 밀고 들어갔다. 방은 어두웠지만 책상 위에 작은 스탠드 불빛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그녀가 존재조차 몰랐던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열려 있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간 서연은 그 안의 내용물을 보았다. 가장 위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 보육원 복장을 한 어린 태민 지훈과 그를 다정하게 안고 있는 낯선 소녀 지수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지수의 이름이 적힌 병원 진단서, 뭉치, 영양실조, 그리고 말기암.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그 표지는 냉혹하고 분명했다.
YS그룹 자산 청산 및 적대 인수 계획.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서류를 넘겼다. 지수가 YS그룹 후계자에게 어떻게 버림받았는지, 그리고 태민이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고 냉혹한 복수를 계획했는지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아이들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다른 여자를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복수를 위한 도구였다. 오후에 느꼈던 그 따뜻한 온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지독하고 잔인한 만년설 같은 배신감이 채웠다. 서연은 태민의 서재 한가운데 마치 얼어붙은 조각상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철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YS그룹 자산 청산 계획. 그녀가 방금 느꼈던 그 타버린 계란말이에서 피어오르던 희미한 온기는 이제 싸늘한 재가 되어 그녀의 심장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그것은 치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기만이었고, 그녀는 그 복수극의 가장 완벽한 무대 장치에 불과했다. 불임이라는 그녀의 고통, 아이들을 향한 그녀의 미약한 감정 변화, 그 모든 것이 강태민이라는 남자의 거대한 복수 계획 아래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었다. 그녀의 고통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다른 여자의 아이들을 위한 방패막이, 그의 복수를 위한 위장막이었을 뿐이다. 그때 육중한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강태민이 들어섰다. 그는 열려있는 비밀 상자와 아내의 손에 들린 서류철,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지독한 절망을 순식간에 파악했다. 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서연 씨.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서연은 그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으로 젖어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모든 것이 타버린 잿더미 같은 공허함과 뼈를 애는 듯한 차가운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당신이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 조각이 긁히는 것처럼 날카롭고 메마르게 울렸다. 서연은 들고 있던 서류철을 그의 발치에, 아니, 그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다. 수십 장의 종이들이, 한 그룹을 파멸시키기 위한 냉혹한 계획들이 공중으로 흩날리며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당신이었어 날 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게. 그녀의 절규가 서재를 울렸다. 당신, 나를 속였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이들, 나를 위한 게 아니었잖아. 죽은 그 여자를 위한 거였잖아. 당신의 그 지긋지긋한 복수를 위한 도구였잖아.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주먹이 그의 단단한 가슴을 무의미하게 내리쳤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아이를 못 가져서. 그래서 날 이렇게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했어. 태민은 그녀의 두 손목을 붙잡았다. 그는 아내의 이성을 잃은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서연 씨, 진정해. 내 말 들어. 그는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했다. 그래. 복수. 맞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지수 누나는 내 유일한 가족이었어. 그들은 내 누나를 죽였어. 짐승처럼 버리고, 짓밟고, 죽였다고. 그의 목소리에도 억눌린 분노가 터져나왔다. 그 아이들은 내 누나의 목숨이야. 내가 지켜야 할 유일한 이유였어. 그는 그녀가 이해해 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서연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 되었다. 가족. 서연이 히스테릭하게 웃었다. 당신 가족, 그럼 나는 뭔데? 당신 아내인 나는 뭔데?
불임 판정받고 지옥 속을 헤매던 나는 당신한테 그냥 장식품이었어. 당신의 그 위대한 복수를 가려줄 편리한 병풍이었냐고. 그녀는 그의 소나귀에서 손목을 비틀어 빼냈다. 당신은 내 고통을 알면서도 보란 듯이 그 여자의 아이들을 내 눈앞에 데려왔어. 매일, 매시간. 내가 얼마나 쓸모없고 비참한 여자인지 깨닫게 하려고 내가 아이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그 애들한테 마음을 여니까. 그게 그렇게 우스웠어.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이것은 불임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고통이었다. 아니야, 서연 씨 태민이 소리쳤. 당신을 이용하려던 게 아니었어. 당신을 이 위험한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YS 그룹이 어떤 놈들인지 당신은 몰라.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 지켜. 서연은 기가 막힌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이게 날 지키는 방식이야. 나를 속이고 내 마음을 짓밟고 나를 바보로 만드는 게 차라리 솔직하게 말했다면 차라리 내가 당신 편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그녀의 질문에 태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언제나 혼자였다. 그는 누구도 믿지 않았고 자신의 계획에 그 누구도 끌어들이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생존 방식이었다. 그 침묵이 서연에게는 가장 잔인한 긍정이었다. 그녀는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녀는 서재를 둘러보았다. 이 거대하고 화려하지만 단 한 줌의 진심도 없는 감옥. 그리고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인 그 아이들. 그녀는 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래,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난 당신의 복수극에 어울리지 않아. 난 그냥 아이도 못 낳는 쓸모없는 여자일 뿐이니까. 그녀는 울부짖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평생 후회하게 될 잔인한 말을 내뱉고 말았다. 차라리 저 아이들이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저 아이들을 보지 않았더라면 저 아이들이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그 폭언이 서재의 문틈을 비집고 나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소리는 어른들의 격렬한 싸움 소리에 겁을 먹고 2층 계단참에 숨어있던 새 아이의 귀에 정확히 밝혔다. 하늘, 바다, 그리고 별. 아이들은 숨을 죽인 채 거대한 기둥 뒤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들었다. 죽은 그 여자, 복수, 도구,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아이들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보육원에서 그토록 두려워했던 순간 그들은 역시나 짐이었다. 그들은 또다시 버려질 운명이었다. 자신들 때문에 겨우 마음을 열기 시작한 아줌마가 울고 있었다. 자신들 때문에 아저씨와 아줌마가 싸우고 있었다. 모든 게 자기들 탓이었다. 하늘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는 마디였다. 그는 동생들을 돌아보았다. 바다는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고 있었고 별이는 낡은 곰인형의 눈을 손으로 가린 채 자신도 눈을 꼭 감고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이 서재에서 뛰쳐나왔다. 그녀는 아이들이 그곳에 숨어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한 채 현관을 향해 달려갔다. 서연 씨 멈춰 박은 폭풍우야 태민이 그녀를 뒤쫓아 나왔다. 하지만 서연은 듣지 않았다. 그녀는 코트를 움켜쥐고
현관문을 열어젖혔다. 밖에서는 마치 세상이 끝날 것처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윤서연 위험해 당장 돌아와 태민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서연은 빗속으로 뛰어들어 차고로 향했다. 몇 초 후 엔진 시동 소리와 함께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였고 서연이 운전하는 차가 미끄러지듯 저택의 정문을 빠져나갔다. 태민은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빌어먹을 그는 당장이라도 아내를 뒤쫓아가야 했다. 그는 집사에게 아이들 잘 봐라고 고함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폭풍우 속으로 사라진 아내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그 역시 자신의 차키를 집어들고 아내를 뒤쫓아 빗속으로 뛰어들었다.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고 저택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폭풍우 소리만이 그들의 싸움의 여운처럼 남아있었다. 계단참의 어둠 속에서 하늘이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작은 얼굴은 나이에 맞지 않는 비장함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가자. 그가 동생들에게 속삭였다. 바다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어디를? 가야 해. 우리 때문에. 엄마가 떠났어. 아이들에게 서연은 이미 엄마였다. 우리가 없으면 엄마가 돌아올 거야. 아빠랑 안 싸울 거야. 하늘이는 동생들의 손을 잡고 2층의 그들의 방으로 향했다. 그들은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다. 하늘이는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비상식량인 딱딱한 빵 조각 몇 개를 자신의 낡은 가방에 쑤셔 넣었다. 별이는 고민형을 품에 안았다. 그들은 보육원에서 입고 왔던 낡은 비옷을 꺼내 입었다. 사용인들은 모두 1층 주방에 모여 방금 일어난 엄청난 스캔들에 대해 수군거리느라 2층의 작은 그림자들을 눈치채지 못했다. 세 아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자신들이 들어왔던 뒷문을 통해 거대한 저택을 빠져나왔다. 별이가 떨어졌던 그 늙은 나무가 바람에 울부짖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 나무를 지나 정원의 작은 쪽문을 통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미친 듯이 몰아치는 폭풍우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몇 분 후 아내를 찾지 못하고 초조하게 저택으로 돌아온 태민은 불길한 침묵을 느꼈다. 하늘아 바다야, 별아, 그는 집안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의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아이들이 늘 입던 실내복만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다. 그리고 보육원에서 가져온 낡은 비옷 3벌이 사라져 있었다. 태민의 피가 얼어붙었다. 그는 창밖의 폭풍우를 바라보았다. 안 돼. 안 돼. 그는 아내의 이름을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을 절망적으로 불렀다. 하지만 저택에는 빗소리 외에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안 돼. 강태민의 목소리는 텅 빈 아이들의 방에서 공허하게 울렸다.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 가지런히 개켜진 실내복, 그리고 현관 옆 수납장에 있어야 할 보육원에서 가져온 낡은 비옷 3벌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성적인 강 회장은 사라지고 25년 전 지수를 잃었던 박지훈의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그는 계단을 2칸씩 뛰어내려오며 집사를 향해 짐승처럼 고함을 질렀다. 아이들, 아이들, 어딨어, 당장 찾아. 모든 경호원 동원해, 당장. 저택의 보안 통제실. 태민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CCTV 영상을 돌려보았다. 그의 눈이 모니터에 고정되었다. 10분 전, 3개의 작은 비옷 그림자가 정원 쪽 문을 통해
미친 듯이 몰아치는 폭풍우 속으로 아슬아슬하게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태민의 머릿속에서 서연이 절규하던 말이 메아리쳤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그 잔인한 말을 아이들이 들었던 것이다. 빌어먹을 그는 자신의 관자놀이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다 나 때문이야. 다 내 잘못이야. 그는 경호원들이 차를 준비할 시간조차 기다리지 못했다. 그는 저택의 현관문을 박차고 칠흑 같은 어둠과 폭풍우 속으로 직접 뛰어들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비서의 외침이 빗소리에 묻혔다. 비가 그의 머리 위로 수백만 원짜리 수트 위로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오직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와 죄책감뿐이었다. 어디로 이 넓은 서울에서 이 끔찍한 밤에 5살배기 아이들이 대체 어디로 갈 수 있단 말인가? 같은 시각 윤서연은 한남대교 중간쯤에 차를 세운 채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친 듯이 흔들리는 차체와 필사적으로 유리를 닦아내는 와이퍼 소리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태민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은 잦아들고 있었다. 그 대신 자신이 아이들 앞에서 그리고 태민 앞에서 내뱉었던 그 잔인한 말의 무게가 거대한 납덩이처럼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그녀는 핸들의 이마를 기댔다.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그녀의 뇌리에서 자신이 붕대를 감아주었던 별이의 작은 팔이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 앞에서 자신을 엄마라 부르며 등 뒤에 숨던 하늘이의 떨림이 느껴졌다. 타버린 계란을 내밀며 수줍게 웃던 바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증오했던 것은 그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을 그리고 그 사실을 이용한 듯한 남편을 증오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녀는 그 모든 증오의 화살을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그 작은 존재들에게 돌려버렸다. 그녀는 괴물이었다. 안 돼. 돌아가야 해. 그녀는 미친 듯이 핸들을 돌렸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적어도 사과는 해야 했다. 강태민은 비에 젖은 생쥐꼴로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경호원들의 차가 그를 뒤따랐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때 뇌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장소가 있었다. 해송 보유권. 아니, 보유권은 이미 철거되었을 터. 그렇다면 보유권 근처. 그가 지수와 함께 수없이 도망쳐 나와 울곤 했던 그 낡고 버려진 느티나무 공원. 그곳의 낡은 미끄럼틀. 만약 하늘이가 엄마 지수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그곳으로 갔다면 그는 경호원의 차를 거의 빼앗다시피 잡아타고 인천 외곽의 그 버려진 공원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했다. 공원은 칠흑 같은 어둠과 폭우에 잠겨 있었다. 나무들이 바람에 부러질 듯 울부짖었다. 그는 차에서 뛰어내려 빗속을 헤치며 절규했다. 하늘아 바다야 별아 대답은 없었다. 절망감이 그의 목을 조르던 순간 그의 눈이 공원 구석의 낡은 칠 벗겨진 미끄럼틀을 포착했다. 그리고 그 아래 흙탕물 속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비바람을 피하고 있는 세 개의 작은 덩어리. 그의 심장이 잠시 멈췄다. 그는 다리가 풀려 넘어질 뻔한 것을 간신히 버티며 그곳을 향해 비틀거리며 달려갔다. 아이들이었다. 하늘, 바다, 별. 세 아이는 흙탕물 속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추위와 공포로 파랗게 질려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하늘이는 동생들을 감싸 안고 있었지만 자신도 울고 있었다. 태미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새 아이를 한꺼번에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 순간 평생 자신을 지탱해온 얼음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강태민 회장이 단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던 그 냉혈하니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는 지수를 잃었을 때도 강 회장의 후계자로 학대받을 때도 이렇게 울지 못했다. 그는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안도감에 휩싸여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다. 미안하다. 얘들아. 아빠가 다 미안하다. 아이들은 자신들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태민의 모습에 너무 놀라 울음조차 멈췄다. 그들은 아빠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추위와 공포도 잊었다. 마디 하늘이가 그리고 바다가 얼어붙은 작은 손을 들어 태민의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닦아주려 애썼다. 아빠, 울지 마요. 아빠, 울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바로 그 순간 뒤늦게 공원 입구에 도착한 서연이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폭우 속에서 흙탕물에 무릎을 꿇고 새 아이를 부둥켜 안은 채 서럽게 울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그리고 그를 달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가 그토록 원망했던 남편의 무너진 뒷모습. 그녀가 그토록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저주했던 그 아이들. 그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도 절박한 모습으로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났다. 윤서연은 폭우가 쏟아지는 공원 입구에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다. 빗물이 그녀의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를 흠뻑 적셔 몸에 달라붙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추위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흙탕물 속에 무릎을 꿇은 채 새 아이를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오열하는 그녀의 남편 강태민의 모습뿐이었다. 그토록 냉정하고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던 그 남자가 지금 자신의 모든 방어막을 해제한 채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를 달래는 작은 손길들. 아빠, 울지 마요. 그 광경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면서도 가슴을 찢는 듯한 현실이었다. 그녀가 내뱉은 잔인한 말들이 이 모든 비극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도 그렇다고 돌아설 수도 없는 지옥의 경계에 서 있었다. 그때였다. 태민의 품에 안겨 있던 새 아이 중 가장 작았던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낸 적 없었던 별이가 아빠의 어깨 너머로 어둠 속에 서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아이의 동그란 눈이 커졌다. 아이는 울고 있는 아빠의 품에서 조심스럽게 빠져나왔다. 별아. 어디가 태민이 놀라 아이를 잡으려 했지만 별이는 이미 빗속을 향해 서연을 향해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었다. 아이는 흙탕물이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틀거리면서도 필사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마침내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서연의 앞에 멈춰섰다. 서연은 자신을 올려다보는 그 작은 아이와 시선을 마주쳤다. 별이는 차갑게 식은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자 대신 그녀의 젖은 코트 자락을 작은 두 손으로 꼭 움켜쥐었다.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작은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이 상처를 되돌릴 수 없었다. 그녀가 입술을 달싹이던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결이가 그녀를 올려다보며 그동안 굳게 닫혀 있던 작은 입술을 열었다. 그리고 아주 작지만 빗소리를 뚫고 서연의 심장에 정확히 밝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이는 말을 엄마. 가지 마. 그 작은 손이 그녀의 코트 자락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우리 버리지 마. 그 한마디, 엄마라는 그 첫마디는 서연의 내면에 남아있던 마지막 방어선. 그녀가 불임이라는 낙인 아래 스스로를 가두었던 그 견고한 성벽을 남김없이 무너뜨렸다.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였고 구원이었으며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존재의 이유였다. 서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흙탕물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결의를, 자신의 기적을 미친 듯이 끌어안았다. 아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그녀의 입에서 울음과 함께 사과가 터져 나왔다. 그 모습을 본 하늘이와 바다도 울면서 달려와 그녀의 등과 어깨에 매달렸다. 엄마 가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모든 것이 자신들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태민이 그들 뒤로 다가왔다. 그는 무릎 꿇은 아내와 그녀에게 매달려오는 새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그들 곁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자신의 거대한 팔로 네 사람 모두를, 자신의 망가진 가족을 남김없이 끌어안았다. 5사람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차가운 흙탕물 위에서 하나의 거대한 슬픔 덩어리처럼 엉켜 울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태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빗물과 눈물로 완전히 잠겨 있었다. 서연 씨, 내가 잘못했어. 당신을 속였어. 당신 고통을 이용했어. 처음부터 다 말했어야 했어. YS 그룹이고 복수고 다 필요 없어.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제발 용서해줘. 그의 고백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남편의 눈물 젖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이들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아니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더 잘못했어요. 난 괴물 같은 말을 내뱉었어. 이 아이들한테, 당신한테. 나를 용서하지 마요. 그녀는 별이의 젖은 뺨에 입을 맞췄다. 집에 가요. 그녀가 다 젖었어. 아이들, 감기 걸리겠어. 우리 집으로 가요. 우리 집이라는 그 말에 태미는 다시 한번 무너지는 심장을 붙잡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그 어떤 화려한 언어보다도 완벽한 화해의 약속이었다. 6개월 후 평창동 저택. 한겨울의 햇살이 거실에 거대한 통유리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한때 얼음장처럼 차갑고 적막했던 그 공간은 이제 아이들의 떠들썩한 웃음소리와 장난감 굴러가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거실 바닥에는 값비싼 페르시아 카펫 대신 알록달록한 놀이매트가 깔려 있었다. 하늘이는 더 이상 음식을 숨기지 않았다. 아이는 이제 자신의 간식을 동생들에게 나눠준 뒤 당당하게 서연에게 다가가 엄마, 저 배고파요. 빵 더 주세요. 라고 말할 줄 알게 되었다. 바다는 여전히 산만했지만
더 이상 물건을 부수지 않았다. 아이는 자신의 넘치는 에너지를 태민과 함께하는 주말 축구 시합에 쏟아부었고 자신이 그린 삐뚤빼뚤한 그림을 서연의 침실문에 자랑스럽게 붙여놓았다. 가장 큰 변화는 별이었다. 6개월 전 폭우 속에서 엄마라는 첫마디를 뗀 아이는 이제 저택에서 가장 수다스러운 아이가 되었다. 아이는 자신이 키우는 작은 강아지에게 종알종알 이야기하고 하늘이 오빠와 싸우고 태민의 무릎에 앉아 그날 있었던 일을 조목조목 보고했다. 신유희 여사는 여전히 이 근본 없는 상황을 못마땅해 했지만 그녀의 방문은 꽤 잦아졌다. 그녀는 올 때마다 천박하게 뛰어다닌다고 혀를 차면서도 별이의 손에 몰래 최고급 초콜릿을 쥐어주곤 했다. 그녀의 얼음장 같던 마음도 자신을 할머니라고 부르며 두려움 없이 안기는 아이들의 순수함 앞에 속수무책으로 녹아내리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강태민은 자신의 서재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복수 계획서를 검토하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YS그룹에 대한 모든 자료가 담긴 외장하드 드라이브가 놓여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집어들어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 잠가버렸다. 복수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지수 누나의 마지막 소원, 내 아가들 지켜줘라는 그 말을 지켰다. YS그룹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가족을 만들어줌으로써 그는 자신의 약속을 완벽하게 이행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두 장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하나는 지수와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 다른 하나는 며칠 전 공원에서 찍은 서연과 새 아이와 그가 함께 웃고 있는 컬러 사진이었다. 그는 마침내 과거의 빚에서 벗어나 현재의 행복을 찾았다. 같은 시각 서연은 아이들 방의 따뜻한 러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제 제법 능숙하게 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래서 공주님은 별아, 듣고 있어. 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책 읽기가 끝나고 아이들이 낮잠에 빠져들자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침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아주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원발성 불임. 한때 그녀의 세계를 무너뜨렸던 그 냉혹한 판결문. 그녀는 그것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그저 과거의 사실을 기록한 종이 한 장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 종이를 책상 위에 펼쳤다. 그리고 그 위로 며칠 전 새 아이가 함께 그려 그녀에게 선물한 첫 번째 그림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삐뚤빼뚤한 선으로 그려진 5명의 사람. 그리고 우리 가족 사랑해요라고 쓰인 서툰 글씨. 햇살이 그 그림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기적은 병원의 검사지나 유전자의 결합에 있지 않았다. 기적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서로를 발견하고 용서하고 치유하며 마침내 가족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었다.